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3대7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핸드폰의 기능 중 70%는 쓰지 않고 집안 공간의 70%는 사용하지 않으며 살림살이의 70%는 다시 쓸 일이 없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중요하지 않은 70%에 치중하며 진짜 중요한 30%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70%를 그만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길을 걸으며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내 삶의 중요한 30%를 즐겨야 합니다. 우리 삶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남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차단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감정을 많이 소모하고 계신가요? SNS일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곳에 쏟지 마세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단할지 결정할 때 성장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내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지 더하기는 조금만, 과감한 빼기는 많이. 미국 작가 레이디 클로츠가 누구나 고심할 만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왜 어떤 것은 누군가의 삶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못할까요? 맞는 말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의 출구도 다양해질 거라는 사고의 오류에 빠져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멀리 데려가는 요소는 억지 더하기가 아닌 과감한 빼기인데 말이다. 강단 있는 선택과 과감한 포기, 이 모든 것은 강해지기 위한 시작이다. 훌륭한 사람은 세 가지를 포기할 줄 안다. 바로 복잡한 대인관계, 중구난방인 목표, 지나친 무력이다. 복잡한 대인관계는 시간 낭비. 중국의 리상룽 작가가 대인관계에 관한 인상 깊은 경험을 들려주었다. 대학 시절 인맥을 쌓는 데 심취해 무려 3개의 동아리에 가입한 그는 동아리 활동이라면 무조건 참석하고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 전화번호를 교환하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수를 1명 소개받았다. 교수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었던 그는 교수가 야간 당직을 한다는 소식에 특별히 과일 2봉지를 사들고 당직 시간에 맞춰 찾아가기도 했다. 얼마 뒤 공산당 입당 신청서를 작성하던 리상룽은 부푼 기대를 안고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냉정한 한마디뿐이었다. 시간 없네. 몇 년이 지난 어느 깊은 밤, 교수가 된 리상룽에게 그때 그 교수의 전화가 걸려왔다. 교수는 간단한 안부를 물은 후에 본론을 꺼냈다. 자기 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교수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리상룽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던 교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웃는 얼굴로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 순간 리상룽은 꿈에서 깨어나듯이 모든 유의미한 대인관계는 동등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보상을 주지 못하는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에 불과하다. 대학생 시절의 리상룽처럼 더 많은 정보와 이익을 얻기 위해 인맥 쌓기와 교우 활동에 몰두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수록 연결고리도 늘어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진정한 연결고리는 나의 능력을 전제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네트워크 활동에서 문어발식으로 알아놓은 친구는 그저 술자리에서 오간 거짓 우정이자 가면놀이에 불과하다. 대인관계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맹목적인 대인관계를 추구하면 사교 유일론 같은 함정에 빠져 자신의 가치를 잊게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더없이 소중하다. 그러니 이제라도 무의미한 네트워크 활동을 정리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사람과 일에 쏟길 바란다. 사교 활동의 실상. 억지 모임보다는 혼자가 낫다. 블로그에 한 네티즌이 질문을 올렸다. 다른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리는 편인데 성격을 바꿔야 할까요? 누군가 질문에 답을 올렸다. 전혀요. 테트리스 게임을 해봤으면 알잖아요. 무리에 끼면 자신의 존재는 사라져요. 모임을 가지면 다 함께 즐거울 수도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은 무리를 짓고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나눈다. 라는 말이 사교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지 않을까. 성인의 사교 활동은 언제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척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억지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혼자가 나을 수도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한 나,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가 선정이 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패널은 사연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 어렵게 느껴져서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패널은 이런 생각 자체가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리는 유형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응했다. 또 다른 패널은 절대 바꾸지 말라고 강조하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때 패널 중 한 명이었던 옌루징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워 보이죠. 그런데 어울리기 시작하면 진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시청자가 이 말에 뜨끔했다. 실제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일부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한다. 내면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릴 줄 알기 때문이다. 성인으로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진정한 어울림이 아닌 가짜 어울림이다. 이런 가짜 어울림의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는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여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채워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 가짜 어울림이 만든 허상의 무리.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다. 항상 내게 인사를 건네던 진영이 그룹 채팅방에 나를 초대해 주었다. 그녀는 함께 식사 모임을 자주 갖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 감사했다. 신입사원인 내가 모임에 초대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곧 나를 첫 번째 식사 모임에 데리고 갔다. 10여 명의 일행이 어느 고깃집의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제각각 카드 게임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당연히 허풍을 떨거나 자랑하기 바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나와 진심으로 교류하고 싶은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형식적인 설명, 기계적인 식사, 본심과 상관없는 대화 주제, 억압된 분위기와 거북하기만 한 토론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무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어울림은 가짜 어울림이다. 가짜 어울림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자신을 억누르거나 힘들게 만들면서도 그들에게 맞춰주는 행위다. 이런 방식이 오래되면 우리는 서서히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갔었던 그 식사 모임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무의미한 가짜 어울림의 자리였다. 겨우 모임이 끝나자 1인당 평균 약 18,000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됐다. 채팅방에 속속 올라오는 이체 기록을 보며 또다시 무력감이 느껴졌지만 나는 조용히 내 몫을 이체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모임에 참가하지 않겠노라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임을 통해 나는 이런 방식의 모임 활동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내가 억지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려 했다면 아마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결국 그 뒤로 진영은 나를 모임에 부르려 갖은 애를 썼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동료들과 잘 융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임에 가입했지만 나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대인관계와 사교활동에 대한 열정까지 식어버렸다. 그러니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어느 무리든 아랑곳 없이 독자적인 삶을 사는 멋진 인생. 대학생 때 알고 지낸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썩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동기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닐 때도 그녀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항상 혼자 지냈다. 룸메이트들이 화장법을 배우고 연애를 하고 수업을 빠질 궁리를 하느라 바쁠 때도 그녀는 묵묵히 책가방을 메고 침실과 식당, 강의실과 도서관만으로 갔다. 동기들이 동아리 모임에 가입할 때도 그녀는 초대받은 동아리를 전부 거절한 다음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리포트를 썼다. 다들 이런 그녀가 괴팍하다고 생각했다. 3학년 2학기가 되고 슬슬 논문을 준비할 때가 되자 우리는 대학생활 3년이 황망하게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들 써지지 않는 논문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취직 걱정에 근심할 때 유일하게 그녀만은 대학원 입학을 순조롭게 확정지었다. 나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납득이 되었다. 우리가 혼자 겉돈다며 비웃었던 그녀는 사실 무수히 많은 밤과 새벽을 묵묵히 노력하며 지낸 것이었다.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의 사람들과 웃고 떠들 때 그녀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인내의 시간을 택했다. 그렇게 혼자 공부했던 시간이 그녀의 성공을 보장해 준 것이다. 무리에 어울리는 동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음에도 정작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후회와 슬픔뿐이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이 충분히 강했다면 가짜 어울림에 그렇게 쉽게 휩쓸리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 무작정 어울림을 쫓다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가 되는 방법을 익히고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진심으로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신을 더 강하게 연마해야 한다.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무리를 형성하고 그 무리에 빠져든다. 반면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고 독립적인 사고에 능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의견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어떻게 해서든 무리를 만들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잃어간다. 격언을 엮어놓은 위로 야화에
함부로 친구를 사귀느니 종일 책을 읽는 게 낫다. 라는 구절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위는 사실 평범함에 동화되는 것일 뿐이다.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멋지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주파수가 맞는 단 한 명의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맹목적으로 무리에 편승하는 것은 가짜 어울림에 자신과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행동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새끼 백조를 오리 무리에 넣으면 백조는 못생긴 오리로 전락할 뿐이다. 원래 속한 백조 무리에 가야만 함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려봐야 불편함만 가중된다. 가짜 어울림에 휩쓸린 사람보다 무리에 어울리지 않아도 자신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 대체로 자신의 목표와 필요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특정 분야를 통해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안다. 작가 펑지차이 선생님은 평범한 사람들은 시끌벅적함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자신을 만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다. 거짓 어울림을 거부하고 혼자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내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보자. 사실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도 자신을 포기하고 단체에 맞추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보다는 혼자가 되는 방법을 완벽히 익혀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훨씬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면 또한 더 많은 시간을 사고하는데 쓸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학습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서적 안정감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위화는 가랑비 속의 외침에서 나는 더 이상 친구가 많은 척 가장하지 않고 내 고독 속으로 돌아왔다. 진정한 나로서 독자적인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가끔은 적막함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치욕의 대가로 껍데기에 불과한 친구를 얻느니 이런 식으로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라는 문장을 남겼다. 거짓 열기와 무리에 얽매이기보다는 혼자만의 고독과 자유로움을 즐기는 게 낫다. 거칠애 뿐인 관계는 진정한 즐거움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과 무력함만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계속 무리를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음에도 왜 다시 연락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억지 어울림의 본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 낮은 사교 활동이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사교 활동을 거부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야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능력을 길러야만 나와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찾아 더 나은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복잡한 인생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건 오직 빼기. 빼기 사유를 언급하자면 스티브 잡스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잡스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종종 오랜 기간 한두 가지의 음식만을 섭취했다. 그의 딸 리사는 그의 식습관에 대해 아버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걸 알고 있다. 바로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된다는 물극필반의 법칙이다. 그는 부족함이 곧 풍요로움이고 자유로워야 즐거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라고 평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빼기 인생을 배우는 것은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인생을 체험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력 빼기. 사람은 한정적인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기는 어렵다. 물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많은 이들이 적은 기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기회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한참 재미있게 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의 이성은 언제나 손안의 만족감을 보라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놓쳐버린 상실감의 편이다. 욕망은 잠시 찬란하게 반짝이는 불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족은 바람에 노래하며 깊이 흐르는 잔잔한 물과 같다. 인생에 수없이 펼쳐지는 유혹의 순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처럼 우리를 집어삼킨다. 물질에 대한 헛된 욕심을 줄이는 것은 곧 자신을 올바르게 대한다는 뜻이다. 물욕을 잘 관리해야 자신이 바라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 빼기.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 라는 구절을 인생 최고의 척도로 삼는 이들이 꽤 많이 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자신의 활로라고 여기며 친구 사귀기에 열중한다. 하지만 친구가 많아질수록 진정한 의미의 친구라는 두 글자에 어울리는 사람은 몇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작가 수천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빼기의 본질은 선택에 있다. 회식을 선택하면 진심을 나눌 기회가 사라지고 술 친구를 선택하면 인생의 지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응대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깊이 사귈 만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인생에서는 훨씬 중요하다. 핸드폰 연락처에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는 사회적 실험을 진행한 필름을 본 적이 있다. 감독은 우선 핸드폰에 1000명 이상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나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목록을 삭제한 결과 실험자들은 통화 기록에 겨우 2~3명의 이름만 남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심리학 이론 중에 대인관계에 관한 뇌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는 최대 148명까지 맺을 수 있고 그중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다. 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반드시 길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 출구라고 여기던 곳이 오히려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인맥 쌓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인생은 소중하고 모든 이들이 깊이 사귀어야 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빼기는 반드시 배워야 할 인생의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감정적 빼기. 중국의 유명인사 두혜성은 인류는 능력이 있되 화내지 않는 사람, 이류는 능력도 있고 화도 잘 내는 사람, 삼류는 능력도 없으면서 화만 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격해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의 늪에 빠져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능력이 아닌 감정이 인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 공격에 실패한 월왕 구천이 오나라의 노예로 잡혀왔다. 노예로 전락한 구천은 옷과 신발이 없어 매일 작은 천으로 하반신만 겨우 가리고 다닐 정도로 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는 평소 오왕 부차의 말을 먹이고 오왕이 말을 타기 쉽도록 무릎을 꿇어주었고 오왕이 출타하면 그의 말을 끌었다. 치욕스러운 생활이었지만 구천은 하늘도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온순하게 복종하는 척하며 암암리에 복수의 대업을 계획했다. 10년간의 와신 상담 끝에 그는 다시 군을 일으키고 일거에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장군보다 위대하다라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감정으로 시리를 달래지만 뛰어난 사람은 절제를 통해 자신의 성취를 끌어낸다. 심리학의 유명한 법칙 중에 페스팅거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인생에 발생하는 일 중에 10%만이 실제 일어난 일로 구성되고 나머지 90%는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사는 누구에게나 골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이 감정을 표출하는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인생의 좌절이 찾아왔을 때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만의 빛나는 태양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인생을 통달한 이들의 빼기 사고방식. 번뇌에 빠진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 가르침을 청했다. 그는 스님과 온종일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는 끝날 줄을 몰랐고 스님은 그에게 두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불상 앞에 엎드리게 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스님이 돌아오더니 물었다. 그 종이가 무겁습니까? 그가 답했다. 네, 너무 무겁습니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못 버틸 것 같은데 왜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훨씬 수월할 텐데요. 그렇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번뇌의 원인은 차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린유탕 선생님께서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치우고 비워내어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인생의 기본은 언제나 번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무의미한 사교 활동을 내려놓으며 좌절했을 때는 엉망이 된 감정을 잘 추스를 줄 알아야 인생에서 쓸모없는 부분을 치우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르막길에서 버려야 하는 5가지 감정 소모. 중국의 작가 쌈마오는 길은 발과 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은 각자의 다리로 걸어야 한다는 말이고 각은 각자에게 펼쳐진 길이 있다는 의미다. 라고 했다. 이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뜻이다.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방해물은 감정 소모다. 매일 감정 소모에 시달리기보다는 자기 개발에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다음에 5가지 감정 소모를 벌이면 인생의 오르막이 시작된다.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에 임하기. 둘째, 사람과 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며 평상심을 가지고 인생 마주하기. 셋째, 무의미한 사교 활동을 내려놓고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쏟기. 넷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만족스럽고 즐거운 자기만의 인생 살기. 다섯째, 물질에 대한 욕망을 줄이는 대신 독서를 통해 내면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부정적인 감정 버리기. 어느 사이트에 인생에서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이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통제력을 잃은 감정은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만큼 감정 조절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95년생 여학생이 클레이 점토를 독학으로 배우는 동영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7살 때 발병한 이후 약물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해온 그녀가 자기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손가락이 전부였다. 다른 관절들은 모두 망가져 물 한 잔 마시는 일조차 버거웠고 설상가상으로 심장마저 약해져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더 큰 죄책감을 느꼈고 인생은 막막하기만 했다. 죽음의 신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그때부터 클레이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그녀의 실력은 어느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일취월장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바쁘게 클레이 인형을 만들며 삶의 희망을 되찾았고 인터뷰 내내 부정적인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고 각기 다른 감정으로 이에 반응한다. 이때 성숙한 사람은 보다 나은 상태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곧바로 조절할 줄 안다. 미국의 엘리너 루스벨트 영부인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수양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면 더 주의 깊게 타인의 기분을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층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 높은 기대치 버리기. 우준 박사가 기대치와 관련해 한 젊은이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는 성실히 공부해 명문대에 진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순조롭게 마쳤다. 그는 자기 정도 능력이면 대기업 입사는 식은 죽 먹기라며 자신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1차 면접에서 줄줄이 낙방하는 게 아닌가. 풀이 죽은 젊은이는 우준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우준 박사는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커지는 법이라고 위로하는 한편 성공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는데 노력도 그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노력이 직장에서의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 누구를 만나든 타인의 보상을 과도하게 기대하면 그 결과가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직장인의 기본 소양은 기대치를 낮추고 일에 열중하는 것이다. 작가 리노이는 어떤 일이라도
기대만 해야지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 기대치가 높으면 남는 건 고통과 쓰라림 뿐이다. 과도한 기대는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만 기대치를 내려놓고 평상심으로 사람과 일을 대하다 보면 내 주변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무의미한 사교활동 버리기. 유의미한 사교활동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킨다. 반대로 무의미한 사교활동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리상롱 작가는 대학교 재학 시절 사교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해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했다. 그 덕분에 그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연락처도 얻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맥이자 자원이라고 여기며 자주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성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가 업무적인 문제에 부딪혀 도움을 구하고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탁을 거절했다. 리상롱은 그제야 친구와 인맥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사교 활동은 모두 단절하고 진정한 친구들과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무의미한 사교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 우리 주변에도 대인관계라는 족쇄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사교 활동도 투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바구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누군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택과 집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 당신의 사교 가치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비교 심리 버리기. 현실 속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다는 경쟁 심리 때문에 서로를 뒤쫓느라 정신없이 지낸다. 학창 시절에는 누가 성적을 더 잘 받고 어느 집 가정 환경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의 능력이 더 출중하고 누구의 급여가 높은지를 따진다.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누가 더 비싼 차를 끌고 더 큰 집에 살며 누구의 아이가 더 똑똑한지를 겨룬다. 이런 비교의 길 위에 있다 보면 누구에게나 남모를 수고가 있다는 사실은 깨끗이 잊어버릴 때가 많다. 현진과 예진은 같은 대학원에 나란히 입학한 절친이다. 현진은 대학원 2년 차가 되던 해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 신랑은 공무원이어서 직업적으로 안정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녀가 계속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아이까지 돌봐주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뒤 현진이 예지를 만나러 왔다. 그런데 예지는 오랜만에 단짝을 만나 즐거우면서도 괜한 씁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새삼 자신의 처지가 눈에 들어왔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며 겨우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자신의 신세에 절로 한숨이 났다. 저녁 무렵 친구가 돌아간 다음 그녀는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빨리 커서 엄마 돌봐줄게. 딸의 말을 들은 예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며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작가 마샬은 정말 참혹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자신과 남을 비교하라고 했다. 비교란 출발점만 있고 도착점은 없는 트랙과 같아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트랙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타인의 즐거움을 나와 비교하면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다. 그러니 타인을 위해 준비된 극본의 조연이 아닌
내게 주어진 극본의 주연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내면을 직시하고 자신만의 삶을 일구어 가야 한다. 무력 버리기. 이수 작가의 소설 유유아심에 후 선생이란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 모 은행의 재무팀 매니저로 승진하고 연봉도 2억 이상을 받았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딸이 있는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삶은 더 멋져야 한다는 생각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고급 와인과 명품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횡령 사실이 발각된 그는 결국 감옥행 신세가 되었다. 그의 아내는 사건 직후 이혼을 택했고 행복이 가득했던 가정은 후 선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욕망을 자제할 수 있었더라면 후 선생은 아마 더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소위 말하는 찬란한 인생이란 사실 욕망의 인질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다. 물질의 세계에 침전되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욕망 지수가 낮아질수록 행복 지수는 높아진다고 했다. 삶은 본디 불순한 것을 버리고 깨끗함만 남기는 여정이라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택과 균형을 배워야만 한다. 물질적인 삶이 간결해질수록 정신 세계를 채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내면이 충실해져야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흐르지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 라고 말했듯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성장 정도를 결정짓는다. 그러니 부디 남은 인생은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인생을 맞이하고 원하던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더 멋지게 꾸려나가길 바란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